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은 1487원,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아까 0.3%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역시 본장도 0.28% 마이너스 2327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닥은 더 빠지는데요. 0.8%, 0.7% 정도 마이너스 653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 일단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전략 빠르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뭐 알래스카 연관된 쪽이 제일 좀 강할 수밖에 없고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프리장부터 반영이 좀 됐고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쪽이 그거랑 이제 넥스트 그 구글 관련돼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일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화를 한 나라들은 하방이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지금 현재 위치는 분할 매수는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 이게 공포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선물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세 개가 모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은 플러스로 시작한다는 점. 어쨌든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똑같습니다. 그 낙폭 과대에 대응하는 정도고요. 조선하고 방산, 바이오 약간 그 정도. 나머지 거는 많이 빠지면 접근, 아니면은 뭐 관망. 예.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지금 좀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검으로 돌아섰고 차트는 양봉 그리고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3분밖에 안 지났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환율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저쪽을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0.75% 상승 53,900원이고요.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169,2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0.5% 플러스 319,500원. 좀 많이 빠지는 건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1% 내외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기아도 약보합입니다. 네이버 어제 이제 4% 넘게 하락하고 오늘 0.1% 파란불보다는 오늘은 빨간불 좀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늘 LNG 가스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8%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2.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방변 변압기 빼고는 그래도 조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2% 정도 올라가고요. 하나시스템 1.7%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9% 정도 상승, 두산에너빌리티도 1.5% 정도 올라가고 변압기 빼고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1%, 0.1% 정도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 삼천당제약도 0.8% 상승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데 알테오젠이 1% 마이너스고요. HLB가 2.5% 마이너스, 휴젤도 1.8% 마이너스, 클래시스 0.9% 마이너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1%에서 한 4%까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거는 케바케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0.6% 오르고 파크 시스템즈,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도 0.7% 오르고 반대로 흡프스프 0.4% 마이너스, 이오테크닉스 1.7% 마이너스,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방향은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초반 좀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그 권한대행의 통화가 되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제 그 클로징 벨에서 얘기 잠깐 우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행이어도 그 얘기를 하면은 좀 어쨌든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알래스카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엔 그 통화 내용에서 이제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뭐 LNG나 조선이나 뭐 이런 쪽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이벤트가 된 것 같고, 다음 삼성전자는 이제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늘어나는 돈을 이제 전가한다, 그 내용이 나와서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 분석은 그 애널리스트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재고가 많으니까 저항이 좀 강하게 있을 거다,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주가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한 나라, 그 오늘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이랑 우리나라가 통화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만약에 오늘 안 움직이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한대, 좀 협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이따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이 또 폭락을 했을 때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일단 보시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초반이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조방변 중에서 변압기를 제외한 조선과 방사는 제가 어제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연기금의 순매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케이는 3.1% 정도 급락하네요. 뭐 어제 우리가 일본이 오를 때 우리가 못 따라갔으니까 일본은 변동폭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000포인트 넘게 벌써 빠지면서 32,000포인트 아래서 또 시작을 하기는 하네요.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내믹해. 예.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특정적인 부분 있다면? 네, 그냥 조선 방산 그 이벤트 나온 거, 그다음에 한독 석유하고 LNG 관련되는 거, 예. LNG 관련되는 거하고 조선 쪽에서 그런 게 좀 있죠. 뭐 작은 종목도 오르고 있어요. 태광, MNC 뭐 이런 것도 좀 오르고 있고, 동송하이텍, 동송하이텍, 뭐 태광 이런 것도 많이 오르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뚜렷하고, 나머지는 공방전인 것 같아요. 공방전. 아직 모르겠다는 이거죠. 아침에 이거 봤을 땐 저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 비저빌리티가 뚜렷한 건 아니고, 한덕 예. 총리가 대행께서 하신 거는 좋지만은 기대를 심리를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만 일본하고 한국을 먼저 그나마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가장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 거니까, 뭐 지나치게 낙관할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8%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선이 가장 강합니다. 상승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한조해, 한화오션,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렇게가 2, 3, 4, 5위를 기록해가지고 2%에서 한 3.5%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4% 정도 오르네요. 삼성전자도 0.5% 올라서 오늘 코스피가 사실은 코스닥만큼 하락을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 0.2%, 0.3%. 근데 삼성전자가 0.5%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상 요거를 뺀다고 하면 코스닥이랑 하락률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뭐 이런 애들 오르고, 현대 로템도 강보합권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은 하이브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4.3%인데 리포트 또 삼성증권에서도 나왔고요. 목표가 30만 원. 단기 실적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에 주목할 실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1년 중에 최고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빠집니다. 부정적인 리포트도 있네요. IBK 쪽에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내년까지 성장 전망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유안타, IBK, 삼성증권,
뭐 등등 해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밥캣도 3.9% 마이너스고요. 오히려 오늘 변압기는 좀 안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3.8% 정도 마이너스 나오고요. 한미반도체가 2%대 하락, 그리고 LIG넥스원도 2%대 하락이기는 하네요. 오늘 그리고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삼성화재, JB금융지주, DB손해보험,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1%에서 3%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필옵틱스가 4.5%.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필옵틱스랑 그리고 기타 비슷한 종목들이 조금 오르는 것 같던데 맞나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빠지긴 해가지고. 유리기판 쪽? 유리기판 관련 뉴스는 오히려 LG 이노텍에서 나왔는데 뭐 무슨 내용이 나왔죠? LG 이노텍이 투자한다 후발주자로서 유리기판 투자한다는 게 어제 나온 게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뭐 장이 뭐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LG 이노텍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뭐 지금 며칠입니까? 한 7일째 연속, 예. 10일 연속 빠지는데 다른 종목이 먼저 오르네요. 필옵틱스 뉴스는 없었고 오케이. SKC도 별로 뉴스 없고 빠지고 이건 뭐야?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성광밴드 오르고요. 조선. 요 피팅 관련해 가지고 한선엔지니어링 9%, DK락, 태광, 성광밴드,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정치테마주 안랩 이제 2.8% 상승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나요? 안내? 어제 출정식. 예. 어제 빠졌죠. 장 막판. 예. 그런 종목들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아니요, 될것 그건 같아요. 조선이야. 조선. 기자재하고 조선 그 LNG 오늘은 관련, 조선. 예, LNG 그거만, 관련해가지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조선이 좀 버텨주고 반응하는 조선이 거고. 버텨주니까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코멘트 해주실 부분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모전 대비 시작하고 나서 바뀐 게 별로 바뀐 게 없어서. 없다. 그 환율하고 환율? 우리나라 그 저기 글로벌 국채 지수의 편입이 조금 늦어진다. 네. 그런 뉴스가 나온 거 신경 쓰인다. 딱 예. 일시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오늘 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는 한켠에 묻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환율이 계속 올라오면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가 반등하는데 국채 저기 국가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 그게 네. 원래 우리가 한 500억 불, 600억 불 정도가 1년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시작했는데 예. 이게 내년 4월 스타트로 좀 미뤄졌거든요. 그러면 국채 그 수급에 조금 약간 일시적으로 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두 달이면 한 20조, 30조 정도 환율에도 그렇고 조달 자금도 그렇고 약간 막판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9시 14분 지나고 있는데 수급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11억, 코스닥에서 68억 팔고 있고요. 선물도 매도 전환했네요. 887억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기금도 270억 초반에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 관련해서는 코멘트가 있을까요? 뭐 수급이 좋기가 쉽지는 않죠. 뭐 근데 일단 좀 흐름을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대량 매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세 나올 때는 뭐 지금 시간이면 몇 천억 나왔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은 조금은 관망하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금일 이제 장중 수급을 보시더라도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와요. 1등, 2등이 하이닉스가 이제 269억 원,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 126억 원 들어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콤, KB금융, HD 한국조선이랑 순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좀 매도가 나오는 거는 좀 핫한 쪽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에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뭔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나름대로 하방이 좀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죠. 예. 1등, 2등의 수급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으면 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얘네들 없어지고
매도로 다 넘어간다 이래버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쯤 되면 아마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많이 확대가 될 거고 선물에서의 매도가 되게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열리고 났을 때 또 아시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장 초반 분위기랑 뭐 10시 이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 내용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50대가 3월 25일 정도였는데 지금 2주 정도 만에 쭉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2323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11시, 2시 요때로 지나가면서 또 급락의 움직임 혹은 또 변동성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한테 오늘 좀 궁금한 거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지금 관세 협상이라고 하려는 움직임,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 누가 지금 조금 협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 브리핑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생각에는 지금 오늘 정도의 초반장 요게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하락의 센티먼트를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건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브리핑부터. 관세가 캐치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뭐 한덕수 거래대행은 전화를 했다. 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한미동맹 관세 뭐 이거 기사도 이미 이제 지면신문 보시는 분들은 다 조간 신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기사가 그래도 조금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7일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전일에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었던 내용이 이제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대량의 미국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그리고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요게 다 키워드예요. 근데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게 호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LNG 구매나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조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조선주, 그다음 조선 기자재, 뭐 피팅,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된 주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먼저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또 같이 통화를 한 게 베트남도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랑 베트남? 아니요,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미국. 네,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그 빨리 떨어질 것 같은 나라 1등 일단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고 우리나라가 한 5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일에 이제 보여주실 때 70%대였잖아요. 거의 81%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진 게 있었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금일은 이제 사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까지 포함하면 124% 관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한다라고 그냥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 되게 분위기 좋다가 박살났잖아요. 그럼 사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더 힘들어야 훨씬 힘들어야 정상인데 어쨌든 그런 통화 자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니까 예. 뭐 센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제로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관세 제로로 수입할 테니까 우리도 좀 봐줘 라는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일본 총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급히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일본이랑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장일 본부장님 관세요? 네 브리핑 관세 협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황은 잘 설명드렸고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중국과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미국이 이제 때리기로 했으니까 몇 시간 지나면 시행되는 거죠. 중국이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관세 때리겠다 그랬고 중국은 이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면서 네. 보복 관세를 이야기를 했고 네. 보복 관세를 이야기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너네 관세 추가적으로 50%로 더 때리겠다. 맞아요. 이래서 네. 100몇 네 그런 식으로 관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 그렇죠.
우리가 또 중간재를 파는 또 입장이고 또 전체적인 IT 수요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렇게 관세가 지금 상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럼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또 반발을 하면은 또 50% 더하겠다, 100% 더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이죠. 근데 이미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네. 그 중국이 이제 아세안 지역으로 많이 우회를 해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많은데 과거 이제 일본을 한번 엄청 팼었잖아요. 잘 나갈 때. 그때랑은 다르게 GDP 수준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서 지금은 내수로 절대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또 기축통화국이고 그 다음에 국채로 협박을 한들 국채 그냥 더 찍어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 물량이 미비해서 아마 중국이 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더 많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기축통화국이 왜 기축통화국이 있어요.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 출혈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다고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거듭 우리의 생각을 깨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지냐면 마이너스 90%와 95% 정도의 하락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5%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수치로 보면 5%지만 99에서 95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상황이 이미 거의 끝단으로 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얘기가 나와도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만 잘 진행이 되면 각계 전투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전처럼 막 계속 엄청 폭락하는 거는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게 잔잔하게 이 비가 내려오면서 내 옷이 다 젖을지 아니면 좀 젖다 말지 그거를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건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자유무역 시장 이런 개념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격, 이 시장이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충격적인 지금 관세의 뭐라 그럴까요? 꼬장이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뉴노멀에 대한 그런 충격은 요 정도가 급락 첫 번째 신호는 나왔다. 나왔죠. 그쵸, 나오긴 이 했죠. 정도면 나왔다고 보면 이 정도면 되고. 나왔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지금 댓글창에서도 예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각자가 어쨌든 생각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수백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한 요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미국장이 사실은 그 가짜 뉴스 하나의 그 시총이 얼마나 많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지금 센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맞든 틀리든 어쨌든 어떠한 좀 굵직한 나의 이 좀 시나리오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자리를 찾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 거지. 모든 변수에 내가 다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누가 맞추겠어요. 정확하게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건데 어쨌든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되겠거니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각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가 운용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나리오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달러를 이제 찍어내면서 온 나라한테 부양죠. 엄청나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미국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경제가 또 슬슬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관세를 올리고 공장을 다시 리쇼어링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는 거지 만들고 미국은 좀 살아남겠다. 이런 게 큰 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를 해 주신다면. 어저께 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보실까요? 예, 요거 다시 보겠습니다. 네,
5천 깨졌죠. 아마 S&P 500가. 그래서 10년 평균에 거의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데 이게 공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노 트럼프 노 파워풀 맞고 for now 에이 노이즈도 있음. 스태그가 공포인데 스태그가 공포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상상하기 싫지만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 공포가 아니라 그러면은 스태그가 현실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미국의 자생력을 봤을 때 10년 평균보다 더 내려갈 정도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올 정도가 현실화된다면 스태그 공포가 아니고 현실화 가능성을 꽤 높게 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까지 안 가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오늘 아침에 뭐 내려갔던 거 거기서 이제 협상이 비록 지루하지만은 평생 한 2개월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일찍 하겠습니다만 길게 중국까지 다 하려면 대충 한 4월, 5월까지는 가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더 빨리 하고 싶긴 하지만은 서두르지는 않고 미국 입장에서 그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스태그 공포로 끝나는 것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소가 계속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스태그는 아니네. 뭐 경기 침체 마이너스 0.8% 한 분기 하고 2분기부터 좋아져. 이렇게 되면은 다시 5,300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000 밑에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의 미국의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우리 말고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 덜 당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LNG 사주고 뭐해서 우리가 관세를 조금 덜 받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중국과 베트남의 미국과의 협상이다. 우리는 두 개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베트남은 나섰고 한국은 나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볼까? 이렇게 좀 눈치 보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나 싶고요.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 조선에 관련돼서 미국의 그 카멘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저도 원문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원문이 안 나와서 미국의 그리어 무역 대표부 그 수장이 있나 봐요. USTR이. 이 사람이 중국의 조선 해운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안한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에 대해서 수수료 매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왔어요. 네. 그럼 우리한테 좋으려고 했던 것이 다 우리가 왕창 다 좋지 않을 수도 있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할 때 그 저점에서 매수할 때 조선방산을 매수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레벨에서는 조선은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따라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요 찝찝해. 이런 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약간 빼는 건 아니더라도 중국이 최악으로 몰렸다가 약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 레벨에서 조선은 저는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개별 종목에 작은 종목에 팔딱팔딱 뛰는 건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평균은 회귀했기 때문에 많이 녹아 들어갔다. 80%인지 90%, 95%인지 모르지만 스태그 공포가 현실화 안 되면 멈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돌아빠님께서 오늘도 별거 없다. 나가서 벚꽃 구경하고 버텨야겠다. 그래도 폰으로 시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은 지금 계속 하락세가 깊습니다. 지금도 개장 후에 장중도 신저가 신저가까지는 아니죠. 최근 들어서 신저가는 맞네요. 그렇죠? 최근 시점 맞습니다. 예. 2024년 7월에 이제 2,400선 요때가 저가였는데, 그렇죠? 2,376 요때가 저가였는데 지금은 2,30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니까 굳이 이거를 따지자면은 2023년 10월로 되돌아가야 지금 수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최저가가 최근 3년 2,270, 정도였을 것 같은데. 2,270대가 2023년 그렇죠.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이었어요. 예. 2023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가 영국 9월부터 떨어졌는데 영국 관련돼서 그 총리 잘리고 막 네, 맞아요. 난리 났을 때가 9월. 2023년 맞아요. 그때 요동칠 때 있었어요. 예. 그때 신저가 수준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한 1%대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2,308포인트입니다. 2,300선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오늘 안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역시나 1% 정도 하락 649포인트 요 정도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예상하는 거에 한 8, 90% 정도까지 하락이 다다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어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8, 90%는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 중간에서 조금 더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들은 걸로는 한 70%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의 지수는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다들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수치겠죠. 어느 네. 정도예요? 뭐 지금 이제 이전에 기술적으로 제가 선을 그때 몇 개 끄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2280선이 이전 아까 말씀해 주신 저점이고 네. 그 다음 저점이 2023년 1월에 달았던 게 2180. 2180. 네, 거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이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죠. 요거보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저는 계속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니까 이 매수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 나눠 사서 끝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짜곡짜곡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상당히 격화가 된 시점이고 네. 여기에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는 그 키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의 좀 영역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어떠세요? 17 지금 위치에 페이지. 대한 판단? 네, 우리 코스피죠. 아까는 미국을 얘기했으니까 17페이지 보시면은 네. 0.8이 어저께 종가 비슷한 거였고 사람들의 심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프로그레스가 말끔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진척이 협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분기 들어가는데 그중 안에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데이터가 소프트 데이터가 나빴는데 하드 데이터로 일부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도 0.8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11년, 16년 코로나까지 아니더라도 이 0.75배 정도까지 그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불어서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2,2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것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제가 판단하는 거죠. 예. 물론 그 와중에 이렇게 가지 않고 개별 종목이나 섹터적으로 이익이 업사이드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이익이 어저스트 다운돼야 되는 그 요소가 남아 있거든요. 이 관세 협상이 빨리 이렇게 마무리까지 안 되면은 혹시 뭐 4월 정도 끝나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 하면 되니까 이게 혹시라도 5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3분기 실적을 땡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PER 멀티플이나 PBR 멀티플이 내려갈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그때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익이 뭐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물론 이렇게 되고 나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등을 세게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지만은 예. 일단 그 정도까지는 네. 이익이 어저스 다운 피리어드 그다음에 네고시에이션의 피리어드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이런 걸 가늠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0년 평균이 2,390 정도입니다. 2,390. 그게 지금 코스피의 10년 평균. 코스닥의 10년 평균은
769 정도네요. 770 정도. 근데 그게 한 코스닥은 10년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건- 코스피는 그나마 이런 넘버라도 있으니까 가늠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2390 정도가 10년 평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뭐 관세랑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치더라도 와, 뭐 너무 언더슈팅 아닌가? 이런 생각. 2300이 깨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 언더슈팅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이거를 과연 PBR이랑 PER이랑 다른 거를 때려 넣어가지고 밸류를 때리는 게 지금 아까처럼 유럽의 위기나 금융위기나 뭐 이런 다른 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때랑 관세 상황, 정치 상황,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상황 이런 것들이 변수가 너무 크게 다른데 과연 밸류에이션이 똑같이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래서 약간 직접 비교도 어렵고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는 거라서 무언가 비교하기도 어렵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이 될 소지가 이런 거 이슈 아니고 저번에 얘기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다르게 변하는 건데 예. 디레이팅이 될 수도 있고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디레이팅이 이미 된 상태잖아요. 리레이팅이 될 질적인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EPS하고 BPS인데 EPS는 당장의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분기가? 어떻게 나왔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분기 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11개 리포트를 봤거든요. 6조 6천 나왔죠. 5조 7천억부터 7조 7천억까지 있습니다. 지금 2분기가 시작됐는데 관세까지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애널리스트가 5조 7천억에서 7조 7천억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분기 실적은 6조 6천억 이렇게 언서틴티가 있은 상태니까 너무 레인지를 크게 잡았다. 그렇게 막 그 정도로 포켓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을 안 적고 PBR 북밸류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장비 뜯어 바치고 그래서 PBR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8, 0.78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모았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관심이 되는 거죠. 뭐 진짜 시스템 위기면은 0.7이 깨질 수도 있지만은 시스템 위기는 아니고 어저께도 보는 열심히 얘기했지만 어떤 한두 사람의 그 꼴통은 아니래도 좀 하여튼 뭔가 그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니까 예. 그 피리어드 동안에는 어디까지가 공포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본다면은 0.8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지쳐진다고 단기적으로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제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환율을 보겠다라고 하면 환율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PER, PBR 수준을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관세가 해결되는 뉴스까지 그럼 난 안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홀드하면 홀드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각자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제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PBR로 봤을 때 너무 언더로 떨어지면 뭐 충분히 그게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는 가격대이면 지금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2450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바로 2300대로 바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격은 제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서 풀베팅 하자라고 얘기를 드린 것도 아니니까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번 요 관세 발표되기 전에는 계속 그 매수를 좀 주저하고 좀 지켜보고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거 구독하시는 분들도 현금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어쨌든 내가 PER과 PBR 수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외에 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버핏이 아직 안 사고 안 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버핏이 현금을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아니면 환율 수준이 지금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오늘 좀 간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환율이 피크를 치고 떨어질 때를 잡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 뭐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는 거고 뭐 피어앤 그 이제 탐욕 그리드 지수가 지금 4거든요. 4에서 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에서 더 안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꼭대기까지 갔다 거의
하단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고개 올라갈 때 사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변수라는 요인이 트럼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던 2100에 사던 물론 더 떨어지면 고통스럽긴 하겠죠. 근데 이 구간이 과연 향후에 돈이 안 되는 시점인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정도의 지수 따니면 진짜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만 늘리면 수익 구간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단타를 좋아하시고 단기 선양 좋아하시면 지금 사시면 안 되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다가 사 두시면 나중에 보면 이때 좀 공포였지만 잘 샀다 라고 하는 시기도 또 오지 않을까. 뭐 적어도 이제 뭐 이 타이밍을 노려 보신다면은 지수가 그래도 5일선 위에서 놀 때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면은 좀 또 최하단에 못 사니까 각자의 기준을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PBR 수준을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라 저는 그거 기준이랑 그다음에 이전의 저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 각자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고 싶은데 변수도 너무 많고 이거를 큰 틀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아서, 또 남의 이야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나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두 분 다 얘기해 주실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반박했을 시에 그래도 이런 근거가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이 시나리오가 맞든 틀리든 그거를 떠나서 좀 어느 정도의 설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엔 환율이 1022원 18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4월 9일이고요. 1022원 87전까지 올라가네요. 엔화 강세, 원화 약세. 아무래도 일본의 금리 인상 플러스 엔화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원화는 약세, 달러화보다는 엔화가 강세. 그러니까 원화 모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1484원 10전, 그리고 엔원 환율은 1022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지금 단계는 관세를 협상하더라도 관세가 없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내려가는 정도잖아요.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일단은 아까 그 마이크론 얘기 나왔지만 아주 쉬운 거는 가격을 전가시키려고 해보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 주가 진짜 지금 6개월 동안 40%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하니까 가격을 전가시킨다고 이게 그러니까 tariff surcharge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봤자 걔네 주가는 빠지는 거니까. 예. 그걸 받아갖고 업체들이 그걸 흡수해 줄 거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같이 대응하는 데도 있고요. 현대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2개월 동안 가격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거 현대차는 40% 정도는 자기네가 미국에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60%는 노수자인 건데 미국에 판매되는 가격 2개월 동안 안 올린다. 그거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재고 있죠. 재고. 그거 넘어간 재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이미 가서 간 거. 그거는 이제 재고 갖고 파는 거 여기서 뭐 쇼핑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한 2개월 버텨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가가 됐을 경우에 그 수요를 떨어뜨릴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나는 정가를 시키려는데 다른 데가 경쟁자가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덜 높이면은 그럼 마켓시어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든 마켓시어가 뺏기든 되기 때문에 이 곤혹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벤추얼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대 이벤추얼 성승자는 누구냐? 아주 원론 원칙적인데 다 관세 올렸어. 가격이 다 휴대폰 100만 원짜리가 다 150만 원 됐다 가정합시다. 여기 명민주가 갖다 주는 것도 150만 원, 내가 갖다 주는 것도 145만 원, 편차 없어. 그러면 수요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중에서도 야 어차피 됐으니까 휴대폰 바뀌어야 되는데 명민지 거 사야 되겠어. 근데 샀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엄청 비싸게 쓰고 샀잖아요. 다음에 살 수 있는 사이클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당장에 있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세가 길어지면은 다 피해자야. 가격을 전가하려고 노력을 했던, 덜 전가해서 마켓을 뺏으려 했던, 그래봤자죠.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업체들이 가격을 전가하려고 했을 때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조금 전가가 좀 편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미국 업체들도 미국에서 관세 올려서 팔 수 있고 한국에서도 관세 올려서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수요가 줄든 말든 내가 뭐 한다 합시다. 근데 이벤츄얼리 갔을 때 사람들이 픽을 할 때 소비자 같은 경우에 자기 브랜드 보고 사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국의 브랜드가 얼마나 파워풀한가요? 이게 반도체 그 부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엔드 프로덕트.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관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솔루션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럽게 빠졌을 때 접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더럽게 빠진 레벨이 부모님한테 동의하는데 상당히 많이 빠진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부터는 기술과 심리와 그 싸움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관세랑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주재료가 되면서 빠지는 건데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관세 무풍지대로 찍었던 하이브와 SM, 뭐 CJ ENM, DOU 이쪽이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망치 일단 부정적으로 나온 게 좀 영향이 되는 것 같고 또 요쪽은 안 떨어졌었잖아요. 안 떨어졌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단기 그 수혜가 좀 적은 건가? 왜냐면 그 하이브랑 저 좀 신기했었는데 제가 읽었었던 가장 최근에 이제 엔터 산업 리포트가 하이브랑 어쨌든 하이브랑 다른 거 하나를 토픽으로 했었어요. 보통 이제 중국발이나 이런 모멘텀 투자를 하면 그 SM이랑 DOU가 나와야 정석이거든요. 원래는 노출도도 제일 크고 지금 뭐 텐센트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봤는데 그 두 축에 있었던 어쨌든 하이브가 또 꺾이면 뭐 나머지 쪽도 당연히 좀 센티가 죽겠죠. 왜냐면 하이브는 BTS부터 시작해서 이 하반기 모멘텀인데 그 효과가 하반기도 아니고 내년으로 코멘트가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좀 과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거기다 주가도 별로 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차익이 오늘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엔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니라면 빨리 현금화해서 다른 많이 눌려 있는 거 사야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SM과 DOU가 또 많이 빠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넷으로는 케어가 안 되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로도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됐었던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의 좀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건가? 그 부분도 좀 포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떨어지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카오 오늘은 4%. 네, 좀 절 빠지긴 합니다만 이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뭐 실적이 약간 비슷한데 미뤄져서 한 거 그 핑계 대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미국이나 중국의 밸류에이션보다 우리가 비싼 거야, 안 싼 거야. 걔네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PER이 엄청 빠져서 알리바바가 아니고 뭐 누구지? 알파벳 광고로 먹고 사는 거 그지. 알파벳이 얼마일 것 같아요? PER이 16배입니다. TSMC가 15배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11배거든요. 폭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세이프하고 맞는데 세이프하다는 상황 보고 맞는데 근데 빌미를 주면 안 돼. 실적이 뭐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뭐 그래도 다른 나라 피어 그룹이 되게 빠졌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실적도 그렇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내에서 해왔는데 빌미를 딱 주면은 이거 안 싸네 PER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 말고도 글로벌 피어하고 항상 비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가 떨어지면은 우리도 압력을 받는데 핑계를 주지 말아야 된다. 핑계를 준 게 네이버도 그렇고 아까 하이브도 그렇고 비슷한 핑계를 주면은 갑자기 되게 비싸 보이거나 아니면 겁나 보이는 거죠.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꽃피는 봄인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그렇네요. 이게 특히 요거 제 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분도 여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54 갔던 게 3월 25일 제 거 화면 안 나오나요? 3월 25일 정도가 2654 정도였는데 제일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차트가 이런 차트잖아요. 급락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했다가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가 하락에 급락에 좀 마무리가 되나 보다 하고 이틀 정도 오르고 또 급락하고 그 다음날 좀 희망 고문하고 그 다음날 또 급락하고 희망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쭉쭉 떨어지는 차트가 개인들이 제일 대응하기가 힘든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거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좀 우리가 그때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예. 힌트가 있기는 했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증권가가 지수 목표가 엄청 높였던 거 기억나세요? 예. 뭐 이제 뭐 거의 2,800 간다 막 이래서 그때 웃으면서 고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때 예. 조롱했었잖아요. 3천도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요. 그랬었던 상황이었던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는 근데 사실상 그런 거죠. 지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특정 조건이 깨졌을 때 비중 조절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대응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그래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그거는 뭐 이미 의미 없는 얘기고 뭐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데에서 대응을 해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죠. 이미 대응을 못한 상황에서 뭐 그 전에 얘기를 해봐야 의미 없는 것 같고 원래 떨어질 때는 대응을 못 해요. 올라갈 때는 잘 못 삽니다.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 많이 경험 있으신 분들 올라갈 때요 기회 줄 것 같잖아요. 잘 안 줘요. 떨어질 때도요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예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항상 밴드를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런 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지나고 나면은 우리 그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2,500대 지금이라도 팔아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2,300까지 떨어질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파세요 라고 했는데 그 확신을 누가 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래 떨어지는 거였지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팔죠. 누가 떨어지는 거 명확하게 이렇게 한 10% 20% 떨어지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났을 때가 쉬운 거지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54분이어가지고 네. 뭘 마감까지 코멘트 할 거 없으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네. 굳이 막 쥐어짜내서 쥐어짜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 싸할 때는 자기 본능에 맡기세요. 이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살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하고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맞은 바가 없고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75%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 감을 믿으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꾸 이유를 따지는데 나도 이유가 모를 수 있어요. 싸하다 싶으면 톤이 이상하면 버리는 거고 좀 늦게라도 따라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게 로지컬리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을 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그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이렇게 내려갔든지 올라갔든지. 그렇죠. 예, 중간에 싸하다는 느낌 힌트를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반복될 거고 역사는 반복될 거니까 이 정도. 또 직관이 필요할 때도 있다. 네, 시간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55분인데 네. 뭐 한마디 오늘 하시죠. 같은 날에는 사실 광고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길게 끌기는 했습니다. 광고가 2개나 있는데
안 하면 또 가가지고 우리 또, 혼날 것 같아. 윤재님이 또 싫어하시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제품을 가져오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이 지금 입으신 게 라코스테 폴로 긴팔티입니다. 롱슬리브 라운드 티셔츠인데요. 모델명은 TH3273 모델이고요. 베이직한 그냥 기본 면티입니다. 롱슬리브고요. 해외 아울렛 병행 수입된 정품 제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퀄리티는 확실히 보장됩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린,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S부터 X라지까지 넉넉한 사이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여성분들은 한 치수 작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기랑 봄 시즌에 단독으로도 레이어로도 활용도가 높고 유행 없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라 긴팔티는 가격을 안 적어주셨네? 가격을 적어줘야지. 얼마일까? 13만 원짜리거든요 이게. 그 정도 하죠. 예. 근데 10만 8천 원. 괜찮네. 근데 3% 특가는 7만 8천 원. 오, 매력적이다. 예, 13만 원짜리를 우리가 7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먹고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고 네. 안 좋을 때 옷도 잘 입으면 기분에도 조금 잠깐 좋아져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이 남녀 공용 카라 긴팔 티셔츠. 이게 김정일 본부장이 입으신 거고요. 아까는 그 맨투맨 롱슬리브 라운드 티셔츠는 또 맨투맨입니다. 남녀 공용 카라 긴팔 티셔츠. 요거 모델명은 L1312-51. 저희가 모델명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가짜냐, 뭐 얼마냐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품이에요 이러면은 또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거는 TH3273 그리고 요거는 L1312-51 깔끔한 카라넥과 소매 포인트 돋보이는 디자인 블랙, 와인, 레드, 네이비, 화이트 총 5가지고요. S부터 X 라지까지 넉넉한 제품입니다. 병행 수입 진행된 제품이고요. 제3자가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AS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쌉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셔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투어. 5월 연휴. 5월 연휴 때 두 분 어디 가세요? 5월 연휴? 네, 5월 연휴. 5월 1일 날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네. 5월 연휴에 우리 그거잖아요. 저거. 미국 투어. 네, 가요? 있잖아요. 전 못 가죠. 우리 다 같이 데리고 가. 못 갑니다. 여러분이 가세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투어 단 7일 동안만 모집을 하는데요. 요거 4월 30일 저녁 비행기 타고 5월 7일 아침 6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일 정도의 여행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뉴욕 월가에 가서 대표 금융인까지 직접 만나면서 굉장히 알찬 구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도 가요. 스탠퍼드는 이제 요 사진 요렇게 투어를 합니다. 직접 가서 세미나도 저렇게 좋죠. 스탠포드 좋잖아요. 가봤어요? 좋잖아요 사진. 스탠포드 가봤어요? 사진 보고 있잖아요. 네. 좋다고 난 가봤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좋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트 투어도 이렇게 하고 실리콘밸리도 가고 월가도 가고 요 사진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3프로TV랑 같이 가니까 저런 직접적인 금융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 스탠포드 가보셨다고요? 좋아요? 좋죠. 네. 전 칭화대는 가봤어요. 칭화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시드니 대학교. 시드니 가봤지. 네. 하여튼 뭐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아무것도 나한테 주는 게 없어도 젊을 때 가볼만 해요. 30대, 40대까지는. 아니 나이 들어서도 가볼만 하죠.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미국, 자식이 가야 미국 되는. 투어 홍보하고 있잖아요. 갈만하다고. 젊은 사람들 가셔야지. 40대까지. 3, 40대. 알겠습니다. 네. 돈 젊은 쓰면 사람만 신청하세요. 네. 49세까지. 49세까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스탠퍼드 의미 농담이다, 없다고 합니다. 농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따가 10시, 11시, 2시에 변곡 좀.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3시 20분에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좀 다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